네, 오늘 이도 공간은 당대 아티스트로 역사에 남을 아티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웃으시네요. 예, 당대 아티스트로 남을 정재일 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재일입니다. 보통 제가 이분은 어떤 분이라고 설명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정재일 씨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서 아유, 바로 작곡을 하고 연주를 하는 정재일이라고 합니다. 네. 최근에 작업하신 게 영화 옥자. 네, 가장 최근 작품은 옥자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화관으로 갈지 집에서 볼지 고민하고 있는 시기인데요. 이 이야기 오늘 옥자의 전체 음악 감독으로서 작곡을 하고 이 음악을 제작한 이 네. 과정을 좀 네. 듣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도대체 정재일 씨는 어떻게 지내나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얘기도 좀 듣고 싶은데 먼저 옥자는 네.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됐는지부터 네. 예, 어떤 과정의 작업을 거쳤는지 좀 길게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해 주시면 제가 질문할게요. 네. 2014년 네. 비극적인 해에 비극적인 영화를 하나 한 적이 있었어요. 해무라는 영화 음악 감독을 했었는데 그때 익제큐티브 프로듀서가 봉준호 감독님이었어요. 네. 맞다. 네, 그래서 그때 안면만 있다가 작년 2016년 여름에 봉준호 감독님이 막 옥자를 찍던 도중에 뉴욕 로케이션을 하러 떠나기 직전에 저를 찾아오셔서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럼 옥자는 처음에 찍고 있을 때 음악 감독이 없었다는 얘기네요. 음악 감독을 정하지 못하고 계속 그냥 크랭킹을 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하겠습니다 해서 급하게 찾아왔구나. 부랴부랴. 네, 뉴욕 가시기 얼마 직전에 네. 몇 사람 생각을 하다가 해무할 때 이런 아이도 있었지 뭐 이렇게 생각이 나셨나 봐요. 네. 그 봉준호 감독은 해무에서 그 제작 총감독을 할 때 봉준호 감독하고 감독으로서의 옥자를 본인 작품을 하는 그 감독으로서 봉준호는 많이 다르던가요? 일단 제작자로서는 만난 적이 딱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게 만날 일이 없죠. 근데 그때 삭발을 하셔서 매우 힘든 작업이셨나 보다라는 생각을 그 세월호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렇죠. 그때 몇몇 감독님들이 또 영화 그 내용이 또 묘하게 그것과 맞물려서 근데 제 창작자로서는 너무 천진난만하고 즐겁고 근데 동시에 정확하고 날카롭고 그런 분이었어요. 작업을 할 때 끈질기고 집요한 감독이 있고 보통 음악 감독한테 이렇게 마음껏 해봐. 초반에 자기 개념이나 어떤 방향성만 얘기를 하고 자기는 보통 많은 감독님들이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난 음악 잘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영화 감독들도 많던데. 네. 그렇죠. 음악을 잘 모르신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음악을 매우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든 훌륭한 연출가들의 공통점은 음악에서 시작한다는 거. 봉준호 감독도. 네, 음악적인 태도를 가지고 그런 것들이 대화를 굉장히 쉽게 이끌어 나가게 해줬고요. 그리고 역시 크리에이티브 한 사람을 믿으면 그 사람에게 정권을 위임하고 하지만 대화를 많이 나눠가면서 본인 색깔을 많이 설명도 잘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를 만들어 나가는 분이에요. 네, 음악적 방향성이라고 할까요? 옥자의 영화의 특색이 있으니까 이제 음악적 특색도 생길 텐데 재일 씨가 한 옥자 영화 음악의 특징은 몇 가지로 좀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영화가
꽤 명확한 챕터로 나뉘어져 있어요. 음. 한국 강원도, 서울, 미국 뉴욕, 그리고 도살장이거든요. 도살장은 미국 어딘가에. 그 각각의 어떤 문명의 단계 같기도 하네요. 네, 네. 네. 로드 무비죠. 그래서 음악 또한 그에 맞는 어떤 챕터를 나누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주로 기타 홀로 나오는 서정적이고도 쓸쓸한 그런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미자와 옥자의 우정을 담는 듯한 그런 음악이 구성됐다면 이제 서울로 와서는 온갖 해괴망측한 사건 사고들이 벌어지거든요. 웃기고도 재밌고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그 봉준호 감독님의 연출 특성도 그냥 막 다 때려 넣는 것 같아요. 장르 뭐 없고요. 와, 그건 정말 자신이 없지 않으면 그렇게 못할 텐데. 그렇잖아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음악에 그 사람 음악은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 막 다 때려 넣을 수 있어. 이러면은 그건 제일 씨 같은 사람한테 하는 얘기잖아. 똑같은. 네, 그러니까 그게 저는 굉장히 장점으로 들리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레이어가 많을수록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요. 딱 명확하게 이거다 아닌 것들이 어떤 관객도 뭔가를 느끼겠네. 네. 그래서 그 서울에서는 발칸반도의 음악을 좀 썼어요. 그래서 마케도니아로 가서 브라스 밴드랑 작업을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뉴욕으로 가서는 막 이제 클라이맥스로 가는 음악들이 뭐 콰이어도 나오고 대규모 오케스트라도 나오고 뭐 그렇게 현대적으로 좀 변해가는. 그리고 아주 기괴하고 그로테스크한 일렉트로닉 음악도 좀 있고 그런 도살장의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희 프로하고 그 컨셉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뉴욕으로 갔을 때 음악을 이따가 좀 들어보는 걸로 할게요. 계속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강원도로 와서는 다시 평화롭게 음악이 평화롭지만 긴장감, 쓸쓸함과 상실감이 있는 거죠. 상처는 있는 거죠. 상처는 그대로 있는 거죠. 평화로워졌지만 그런 음악으로 맺습니다. 그러면 영화 마지막에 끝났을 때 다시 산골로 돌아와서 옥자 미자가 이렇게 평화롭게 다시 예전에 삶을 되찾은 것 같이 보일 때도 서늘한 어떤 기운이 깔려 있는 것처럼 느껴지나요, 관객들한테도? 저는 그걸 의도하긴 했는데요. 감독님도 마냥 행복을 다시 되찾은 느낌은 아닌 거라고 서로 얘기하고 만들었는데. 재밌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음악 얘기를 하자면 이제 음악의 악기의 사운드라 그럴까, 음향 이런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작 과정, 어떻게 녹음을 하고 누가 하고 이런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음향은 어떤, 예를 들면 아까 지금 들으면 기타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다 왔는데 이제 오케스트라도 사용된 거예요. 오케스트라도. 일단 제가 어떤 음악을 만들든지 일렉트로닉, 기타, 피아노 이렇게는 제가 그냥 혼자서 집에서 뚝딱뚝딱 하거든요. 이번에도 역시 그러했고요. 근데 대기업 그 돼지를 만든 기업의 CEO인데 그런 무자비한 일을 하면서도 굉장히 해맑은 느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마치 프레젠테이션으로 영화가 시작돼요. 뭔가 그냥 쿵치기 하는 기타 음악이 어울리겠다. 무자비한데 해맑은 표정의 낸시 미란도라는 인물에게. 그래서 그런 사운드를 처음에 오프닝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기타 사운드가 미자와 옥자에게도 이어질 수 있겠다 해서 기타를 중심으로 했고요. 기타밖에 없는 거죠. 지금 아주 간헐적인 어쿠스틱 기타. 음들도 아주 이렇게 부유하듯이 간헐적으로 구성된 그런 스코어가
미저가 되고 이게 이제 나중에 뉴욕에서 미저와 옥자가 재회를 하게 돼요. 옥자가 먼저 납치되고 그 재회할 때 이게 다시 베리에이션 돼서 이어지게 그러면서 거기서는 또 더 슬픈 감정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그러니까 테마네요 그게. 그렇죠. 거의 메인 테마와 비슷한 거죠. 미저와 옥자를 위한 거니까. 네. 그러면서는 이제 기타렐레라는 기타렐레. 네, 그 구스타보 산타올라샤라는 그 영화음악 감독이 있는데 그분이 많이 쓰는 악기인데 네. 민속 악기 비슷하면서도 기타인 악기가 있거든요. 그분이 어떤 영화를 했었죠? 바벨, 21g. 네. 그 황망한 멕시코 사막에서 네, 나왔던 네. 그 소리구나. 예. 네, 진짜 딱 사막 같은 악기예요. 네. 그런 악기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서울에선 말씀하셨다시피 말씀드렸다시피 그 발칸반도 집시 음악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게 아이러니한 기분이 들겠구나. 서울에서 네. 서울을 거기서 막 체이싱하는 세련된 오케스트라 음악이 나오는 거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고요. 그런 투박하고 약간 익살스러운데 슬픔도 있고 박진감도 있는 그런 음악이 딱 발칸반도 음악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옥자에서 나오는 서울의 풍경은 요즘의 서울이라고 보면 그렇죠. 되나요? 네. 뭐 지하 상가도 나오고요. 을지로 지하 상가 같은 거기서 이제 굉장한 추격신들이 벌어지고 카 체이싱도 있고 뭐 그렇죠. 재밌겠다. 네, 여기서는 발칸의 그 우리 에밀 쿠스트리 감독이 언더그라운드에 나왔던 막 그런 고란 브레고비치 음악 같은 건데 그래서 찾다가 마케도니아의 잠보 아그셰비라는 아티스트를 알게 됐어요. 무슨 악기라는 사람? 그분은 트럼펫인데요. 그렇게 브라스 밴드 대형 브라스 밴드로 해서 그런데 또 터키 출생이기 때문에 완전 발칸반도 사람이 아니고 묘하게 현대적이면서도 터키시의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을 한국에 불러서 녹음한 건 아니고? 아니요,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가서 네, 그래서 그 음악은 그런 식으로 좀 투박하고 익살스럽게 동시에 슬프게. 표정이 많네요 음악에. 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뉴욕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뉴욕으로 가서는 그렇게 옥자와 미자의 재회할 때 앞에 기타 음악이 베리에이션은 됐지만 이제 오케스트라가 들어가서 더 이렇게 감정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주제가 역할을 확 상승되네. 네. 그래서 오케스트라 녹음을 하기 위해서는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갔고요. 네. 거기서 한 50명 정도의 분들과 헝가리에서 거의 헝가리 사람들로 이루어진 오케스트라. 네, 그렇게 영화 음악을 주로 하시는 뭐 테리 길리엄 영화도 하셨었고, 뭐 마이클 다나 같은 분들 영화 음악도 하셨었고, 그런 분들하고 작업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종반부 음악은 오케스트라가 꽤 많이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도살장으로 가서는 제가 혼자 만든 일렉트로닉한 사운드들, 거의 음악이라고 음향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그런 음악들이 깔리고요. 도살장. 네. 거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옥자를 구해내는 거거든요. 옥자는 지금 그 유전자 조작에 의해서 유전자 변형에 의해서 탄생한 그런 새로운 생명체. 그렇죠. 군요. 하마인지 돼지인지 강아지인지 모를. 봤어요. TV에서 요즘 막. 귀엽기도 하고 징그럽기도 너무 하고. 귀여워요. 근데 기술적으로는 CG의 탄생 작품인 거예요? 그렇죠. 뭐 아무것도 없는 0에서 나온 거죠. 대단하다. 그래서 촬영할 때는 뭔가 어떤 물체만 있고. 그 형태 자체를 이렇게 상상의 산물인 거네요. 그렇죠. 봉준호 감독님이 스케치를 한 거를 디벨롭을 해서 그 에릭 얀드보어라는 그 라이프 오브 파이에서 호랑이를 만드셨던 분이 이제 완전한 생명체로
만드신 거죠. 네, 너무 재밌습니다. 음악만 들어도 이거 OST 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내고 싶습니다. 네, 음원으로 내잖아요 요즘에. 네. 뭐 CD로 내도 이거는 영화 상영할 때 내야지 좀 팔리지. 네. 그 이후에는 맞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장. 그럼 여기서 그 정재일 씨의 모든 게 다 녹아 있을 것 같은, 그리고 주제도 압축돼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 일단 옥자와 미자의 그 테마라는 걸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네. 그것이 뉴욕에 가서 네. 크게 오케스트라로 이렇게 상승돼서 음. 나오는 요 장면의 음악을 네. 좀 네. 들어볼까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옥자와 미자의 그 사이를 수놓는 정서적인 어떤 기타 테마가 변주가 돼서 이렇게 뉴욕으로 가서 오케스트라로 막 발전하는 그런 영화 한 편을 정말 통째로 본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어려운 점. 음. 왜냐면 뭐 영화음악은 뭐 어떤 감독이 오든 무슨 작품이 오든 식은 죽 먹기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역시 해모 때 제가 제일 씨하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나눴을 때 감독하고 영화 음악 감독과 영화 감독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했었잖아요.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음악 감독을 너무 계속 작업을 계속해야만 하는 상황. 근데 감독하고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영화가 더 깊게 이해가 돼서 진짜로 영화 음악이라는 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다는 얘기를 내가 기억하거든요. 이번 작업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어떤 고충이나 네. 문제, 봉착한 어떤 점들, 문제점, 상황. 제가 음악 작곡가로서 하도 여러 장르를 기웃거리다 보니까 그 어떤 장르에서도 전문가의 느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초보자 같고 스스로 지금 팝을 할 때도 그렇고 뭐 연극을 할 때도 무용을 할 때도 영화를 할 때도 뭐 뮤지컬을 할 때도 그 본인만 느끼는 어떤 감정이겠네요. 네,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항상 생각하지 긴장하고 초보자의 느낌. 그러니까 이거 너 어떡하지? 뭐 이런 느낌도 있고 늘 하던 게 아니니까. 네, 역시 영화에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학습하고자 하는 느낌 것도 있고 정재일 아티스트로서의 예술이 아니라 봉준호가 생각한 옥자를 위한 음악이 메인이어야 되니까 이번에도 그거를 이제 감독님이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거를 파악하고 화면이 나한테 얘기해 주는 것들을 계속 파악하고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작업이 뭐 헷갈리고 눈을 감고 걷는 것 같고 뭐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요. 하지만 감독님과 대화를 나누고 음악을 만들어 나가는 데 그런 그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일단 시작을 하고 나서는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어요. 시간은 오래 걸리고 할 일은 많았거든요. 제가 또 공동 작업을 잘 못해서 뭐 오케스트레이션도 다 제가 하고 프로그래밍도 제가 하고 연주도 다 제가 하니까 할 일이 산더미긴 했는데 그런데 막 어렵고 머리를 쥐뜯고 이런 건 없었어요. 또 그렇게 제가 레이어가 많은 작품일수록 많은 영감을 받고 더 제가 뭔가를 하기가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구체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보다는 항상 어떤 작업을 할 때나 모호한 얘기, 뜬구름 잡는 얘기 이런 게 훨씬 도움이 돼요. 봉준호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은 아닌데요. 네. 레이어가 많으니까 제가 해석할 여지가 확실히 많은 거죠.
그러면은 초반에 어떤 확정을 하기 전에 감독과 그래 이걸로 녹음하자 이 음악이 좋은 것 같아 뭐 이렇게 하기 전에는 엄청난 많이 작업을 했죠. 많이 버린 곡들도 있고. 근데 그 버리는 작업들이 이게 음악을 하지 않은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는 이게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어쨌든 그게 아닌 것 같으니까 버리는 경우가 꽤 있는데 이번 작업에서는 이게 왜 아닌지가 서로에게 명확하게 이해가 돼서 그럼 이렇게 해봅시다. 저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해봅시다. 그래서 버전 10까지 가도 꼭 필요했던 작업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럼 혹시 내가 다른 질문 레퍼런스를 이렇게 들려주던가요? 많았죠. 감독님이요? 네. 감독님은 없었고요. 제가 정말. 계속. 근데 삽입곡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존 덴버의 애니송 같은 기가 막힌 아마 영화사에 남을 시퀀스일 텐데요. 기가 막히게 절묘하게 쓰인 삽입곡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봉준호 감독님의 선택이었고요. 우리가 브로크백 마운틴 OST에서 I don't want to say goodbye 이거 들었었거든요. 그 정도로 단순하면서도 명장면을 만드는. 예. 거기도 이제 모든 슬픔과 기쁨과 해악이 들어 있습니다. 그 지금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정재희 씨 작업실에다가 이렇게 몰카를 해놓고 그래 음악 나왔어 그러면서 이제 그날 하루 종일 작업하는 걸 쭉 찍으면 어떤 모습이 비춰지는 거예요? 한번 말. 아마 정지 화면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피아노 앞에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요. 피아노에서 계속 어떤 걸 찾아내는 과정인가요? 그렇죠. 네. 뭐 기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가만히 앉아 있을 때도 있고요. 멍 때리고 생각하면서. 네. 의외인데요? 그런가요? 막 나왔어! 막 빅토리 막 이러면서 막 피아노 꽝꽝 치고 막 와인도 막 마시고 네, 와인은 마십니다. 비틀대면서 저쪽으로 가서 저겠다 이쪽으로 가서 이런 모습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마 작업하는 과정은 꽤 정적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스튜디오에서 제일 씨 모습이 제가 제일 씨를 잘 알잖아요. 그래도 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맞아요. 오랫동안 음악도 함께 했고 프리도 같이 했고 근데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보는 제일 씨가 굉장히 정돈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차분하고 그 다음에 일단 말을 분명하게 잘하고 정재 씨는 음악으로는 표현을 하는데 이 말로는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할지를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굉장히 많은 이런 어법을 구사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명확하고 분명한 이것들이 너무 좋네요. 달라지고. 감사합니다. 좋다면 감사합니다. 저 옛날도 좋아요. 옛날도 좋고 지금도 좋은데 지금은 그게 다르다. 네. 훨씬 차분해. 확실히 어렸을 때는 사람을 대하는 것도 많이 두려워했고 말을 하는 것도 두려워했고 그랬던 게 확실히 낫다고 생각해요. 자 이제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 얘기를 이제 제일 씨의 개인 작업 또는 다음 스텝 이런 얘기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렸을 때 얘기를 이제 하니까 어렸을 때보다는 두려움이 많이 없어졌고 모든 것들이 좀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됐다.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할수록 더 미궁으로 빠지는 느낌. 분명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게 없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이거 명언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분명한 게 한계 없는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분명하게 없는 게 분명한 것 같다. 이건 어록인데요. 제일 씨가 말했다. 원일의 여시아문에 나와서 분명한 게 없는 게 분명한 것 같다고. 예. 그래서 저는 제일 씨가 한승석 씨하고 했던 그 바리 어벤던 그 작업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추정컨대 제일 씨 개인적인 한 사람의 역사에서 나라는 사람의 의미와 음악적인 의미 이 두 가지 면에서 다
방점을 찍었던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역시 한승석 씨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제이 씨는 다른 측면이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이제 발이대기라고 하는 그 주인공과 저도 그런 적이 있어서 바란 것에서 그걸 제일 먼저 했었는데 맞아요. 발이대기와 나와의 어떤 그 일체된 어떤 경험이라 그럴까 신화적 경험이죠. 근데 그런 걸 하고 제일 씨도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그 작업을 그리고 그 작업 안에는 또 네팔인가요? 네, 우리나라의 이주 노동자 공장 소녀. 저는 그 장면에 공연 보면서 막 나오자마자 펑펑 울었는데 어쨌든 그 작업에 이제 한 단계를 마무리하고 다시 또 2집 우리 흔히 2집이라고 말하는 두 번째 첫 번째는 바리의 이야기를 가지고 했었는데요. 작가는 배상식 작가님이 하시고 작가도 배삼식 작가님이 아니고 여러 작가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이번에는 네. 그래요? 네. 전략이 바뀐 거잖아. 네, 바뀌었죠. 네. 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첫 번째도 중요했던 거는 사실 바리설화에서 시작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더 이전에 있었던 거는 그냥 우리 음악이었어요. 그냥 정재일 음악, 한승석 음악. 그냥 그런 것과도 다르지 않아요. 홍대 어떤 뮤지션이 자기가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불러서 앨범을 내는 자기 음악을 만들어서 그냥 내추럴 본. 네. 네. 그냥 우리 음악. 근데 한승석이라는 사람은 판소리를 언어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저는 피아노와 기타를 언어로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두 사람의 음악이 더 먼저였거든요. 두 번째도 그게 중요하고요. 근데 이번 두 번째에서는 좀 더 한국 전통 음악의 실험을 많이 해보려고 그때는 목소리와 악기 하나에 중점을 뒀다면 지금은 그냥 음악, 그냥 좋은 음악. 그러면 작곡가적 면모가 훨씬 많이 그럴 것 프로듀서적 같습니다. 작곡가적 네. 편곡의 어프로치도 더 많을 거고요. 할 일이 더 많겠네요. 많습니다. 그리고 근데 더 연주자도 많이 참여하게 될 거. 지금 그 영역은 역시 한승석 씨도 같이 네. 제일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성악이죠. 한승석 씨의 목소리. 네. 그거를 둘러싼 편곡이나 어떤 음악적인 색채가 옛날에는 피아노와 기타였는데 네. 지금 굉장히 다양해질 거다. 네. 그리고 더 전통의 느낌이 많이 묻어나올 수 있게. 국방송에서 매일 나오겠네. 음반 나오면. 그러면은 어떤 주제나 일관된 주제는 없을 수도 있다. 네, 그 곡마다 다 다른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훨씬 더 대중적인 어떤 폭이 넓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좀 더 아카데믹해졌다고 얘기를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모르겠어요. 너무 한승석 씨 쪽 얘기로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아카데미? 농담이었습니다. 뭐 텍스트 중에는 네. 황석영 선생의 장길산에서 발췌를 한 뭐 그런 것도 있고 새로 창작된 어떤 곡도 있고. 옛날에 프리를 할 때 한승석 씨가 미래 자신이 꼭 해보고 싶은 작업 중에 하나가 장길산을 창극 내지는 음악극 판소리 한바탕으로. 네, 판소리 한바탕으로 맞아. 그렇게 만들고 싶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일환으로 이번에 조금 네, 아마 그 실험이 돼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가 되고 이제 작업을 시작한 단계인 건가요? 네. 꽤 걸리겠네요. 금방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오, 이거는 그렇죠. 이건 두 사람이 딱 그것만 맞고 이미 가사들은 거의 다 나왔다. 네, 선율도 많이 정리가 됐고요. 네, 기대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그 우리 바리 어벤던 1집 중에서 그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그게 아마 메로 어머니 나의 어머니라는 네팔어거든요. 네, 그 곡을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향은 서쪽 하늘가 눈 덮인 산들은 구름에 안겨 멀고 먼 히말라야 독수리 맴도는 아득한 벼랑에 벌들이 집을 짓는 초여름 저녁
아 그때 울음소리 산기슭을 넘어오면 들꽃 점점이 돋아난 풀밭에 어머닌 무릎 꿇고 젖을 짜겠지요. 아마 메로아마 마프고르노 스테레이데레이 엄마 나의 엄마 미안해요 많이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 없네요. 너 있는 그곳 어딘가 차가운 눈길에 쫓기고 밀려 낯설은 서울 하늘 있어도 없는 너 달리고 달리다 끝내 네가 쓰러진 막다른 골목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 사인 불명 성명 미상 병원 영안실 차가운 냉동고 네 몸은 어둠 속에 홀로 길게 누워 초라 메로 초라 마프고르노 스테레이데레 아들아 내 아들아 미안하구나 많이 찾아가고 싶지만 찾아갈 수 없구나. 고향은 서쪽 하늘가 눈 덮인 산들은 구름에 가려 멀고 먼 히말라야 하늘이 가까워 별들도 가까워 가난한 등불들도 별이 되는 곳 겨울밤 눈보라가 산등성이 내려와서 들창가만히 두드리고 가면 어머니 난 줄 알고 문을 여시겠지요. 네, 주제를 관통하는 음악들을 듣게 되는 것 같네요. 제가 아까도 옥자에서는 네. 두 옥자와 미자의 테마로부터 이렇게 오케스트레이션 된 것까지 발전하는 걸 들었는데 이 바리 어벤던 앨범에서도 저는 이 노래가 아마 메로아마 네. 어머니 나의 어머니 이 노래가 바리를 다시 이 시대의 어떤 바리로서 상징하는 작품이어서 눈물바다가 되는 네,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요번 새 작품도 그러면은 이렇게 오케스트라까지 막 편곡된 것이 반주가 되는 것까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 사실 첫 번째는 제한을 뒀었거든요. 창작에 우리 둘이서 할 수 있어야만 한다. 악기 건목은? 네. 어. 그러니까 피아노와 성악 딱 요 일집은? 제한이 됐는데요. 네. 네, 1집은. 근데 이번엔 그냥 이 음악이 요구하는 악기면 뭐든지 쓸 수 있다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뭐 전통 악기가 될 수도 있고 서양 악기가 될 수도 있고. 그 판소리라는 어떤 우리 전통 성악의 꽃 같은 그리고 가장 어려운 그 음악 양식을 피아노로 거의 자유자재하게 이렇게 반주하는 전례 없는 그런 것을 갖다가 보여줬어요. 그래서 많은 그 대학생들이나 젊은 그 전통 음악을 했던 사람들이 피아노를 좀 칠 수 있다 그러면 맨날 프리과하고 막 한승석 정재일 앨범을 들으면서 일단 어떻게 쳤지? 막 따고 그래서 본인들이 학교에서 학예에 발표할 때 그런 걸 자주 해요. 심지어. 네. 그리고 그렇게 돼서 밴드로도 많이 나오고 요즘 젊은 이제 국악 밴드들한테 미친 영향이 정재일 씨가 지대한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거예요. 이 판소리를 피아노로 친다. 그걸 자유자재하게 친다. 이건 내 표현이지만 그 두 분의 그 깊은 어떤 농밀한 음악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걸 서양 악기 기타와 피아노로 치면 판소리라는 게 다시 옛날에 그냥 듣기만 했던 그리고 아까 표현했던 바로는 초심자의 마음으로 이렇게 항상 시작했다가 이제는 판소리는 피아노를 치면 어떻게 쳐야 된다.
예를 들면은 뭐 어떻게 치면 안 된다. 어떤 코드는 가지고 어떻게 치면 안 된다. 이제 제이 씨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 판소리가 어떻게 다시 보였으며 본인이 그렇게 치기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일단 저 판소리를 자유자재로 이렇게 백업할 수 있다는 말은 과찬이시고요. 전통 음악을 대할 때도 저는 여전히 학습자의 입장이고요. 그런데 놀라운 거를 발견했던 거는 그냥 단선율이었을 때, 그냥 판소리 원형이었을 땐 안 들리던,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귀에, 그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귀에 안 들리던 식임새나 그 여러 아름다운 것들이 화성이라는 것과 만났을 때는 더 노골적으로 잘 들리는 그런 경험을 꽤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화성이 있음으로 해서 그 정서가 생겨나고 그 애트모스피어가 만들어지니까 오히려 더 선율의 그 섬세한 것들이 잘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제가 뭔가를 만들 때는 그거에 많이 중점을 둡니다. 일단 만드는 사람 이전에 전통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게 오롯이 잘 들리길 원하거든요. 또 더구나 이제 지금 화성적인 측면을 얘기해서 화성이 어떤 전통적인 뉘앙스나 식임새를 훨씬 더 아름답고 돋보이게 하는 경험을 해서 거기서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은 어떤 더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작품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 더구나 제가 한 얘기가 유효하다면 아마 리듬적인 장단적인 측면일 것 같아요. 맞아요. 오히려 네. 그쪽으로는 자유자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떠한 서양의 피아니스트도 클래식을 했건 재즈를 했건 제이 씨만큼 우리 장단을 이렇게 같이 하면서 옛날 풀이와 같이 뒹굴면서 이렇게 그런 사람 없잖아요. 없죠. 네. 그게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친하지가 않아요. 서양 음악 하는 사람하고 전통 음악 하는 사람하고 정말 친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뭐 서로 무시하나? 우리가 존경하는 뭐 존 맥클라플린이라든지 뭐 아까 나온 고란 브레고비치 같은 사람들도 다 전통 음악을 가지고 그죠. 자기네 어법과 이런 걸로 하고, 실제 뭐 터키나 인도의 팝 음악을 들어도 다 전통 식임새들이 들어 있고 그 미국 팝 음악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유독 한국은 이 두 세계가 많이 나뉘어져 있고 많이 먼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어떤 서로 관심이 없나 보죠. 역사적으로 아마 한국 사회에 그러니까 음악가들, 음악 엘리트 의식을 낳은 어떤 트랙이 있고 한편으로는 이 비굴하면서 비천하게 사회적 환경으로 몰아가서 지금까지 그것을 이어오는 숨겨진 어떤 걸로 다시 생각해보면 그런 맥락이 있는 이제 이런 것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측면이 있는 거 아닐까 싶어요. 예를 들면 국악과 서양, 국악과 대중음악이 안 친한 이유 중에는 어떤 그 숨겨진 어떤 음악에 대한 신분의식이라 그럴까, 사회성, 이런 게 가려져 있는 건 아닐까. 특히 클래식과 국악에 대한 생각. 이것은 오히려 클래식 하는 사람들이 국악을 바라보는 태도, 그런 거 아닐까. 그런 것도 영향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이 씨가 바라볼 때는 전통 음악은 재즈적인 음악 이게 더 가까울까요? 기원을 친밀도를 두자면 오히려 서양 클래식 음악하고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전통 음악은 연주자의 음악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거기 서양식 작곡 개념이 들어가는 순간 망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작곡가가 할 일은 판을 짜고 이들에게 이들이 뭐를 표현할 수 있을지 그 애트모스피어를 만들어주는 게 여우락에서 요번에 제가 하는 것처럼. 위대하십니다. 지금 두 번째 명언을 하셨어요. 위대하십니다가 아니고요. 세계의 모든 음악은 기본적으로 전통 음악은 연주자의 음악이다. 이 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아까 했던 영혼이 그 분명하지 않은 것이 분명한 것 같다는 말. 세상은 분명하지 않은 것이 분명한 것 같다는 말 이어서 모든 전통음악의 역사를 봤을 때 연주자의 음악이 거기에 서양식 작곡 개념이 들어가는 순간 망하는 것 같다. 여태까지 여시아문 중에서 아마 가장 심도 깊은 음악적인 대화가 아닌가 싶어요. 진짜로. 강원 선생님과 나누는 음악사 얘기는 또 이제 다른 음악 사적인 얘기지만 음악 실제에 관한 길이 남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제일 씨 요즘에 그 근황이 아니고 예전에 비해서 요즘은 어떤 마음으로 음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지만 도달하고 싶은 어떤 목표라 그러면 좀 촌스럽고 어딜 향해서 지금 가고 싶은지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마지막 곡을 추천해 주시면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안개 속을 걷는 기분이라 그죠? 그거를 해치고자 하는 느낌이 강한데요. 일단 제가 원하는 거는 좋은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고 좋은 사회 구성원이 됐으면 좋겠고 제일 씨가 네. 내가 계속 딱딱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계속 열려 있으면 아름다움을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게 죽기 전날까지 그게 원하는 건데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작곡이고 이걸 하다 보면 뭔가 보일 거라 생각하는 마음을 계속 안개를 헤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명언까지 하셨어요. 죽기 전까지 계속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열려져 있으면 좋겠다. 깨어 있으면 좋겠다. 예, 이 말이 정재일 씨를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곡은 마지막 2004년쯤에 네. 작업을 했었는데요. 김민기 지금 학전 대표이신 김민기 선생님이 70년대에 만드셨던 공장의 불빛이라는 음악극이 있어요. 네. 공식적으로 발표는 되지 못했지만 이제 지하에서 알던 그 작품이었는데 그 곡을 제가 리메이크 앨범에 프로듀서를 맡게 돼서 2004년에 발표한 음반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어딘가에라는 피날레 곡이에요. 네. 그 곡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합창 오케스트라 뭐 기타 베이스 드럼 그리고 이승열, 이지영이라는 가수, 이소은 했고. 이렇게 네. 마지막 이 세상 어딘가에를 들으면서 오늘 이도공간 정재일 씨와의 깊은 의미 깊은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